김현정의 뉴스 쇼. 참 내 아들 같아서 그랬다. 이거는 공관병에 대한 갑질로 조사를 받고 있는 박찬주 대장의 부인이 한 말입니다. 아유, 대학생이 너무 대견해서 그랬다. 이거는 상습 성추행이 드러나서 파면된 외교관의 변명입니다. 떼놓고 들으면 좋은 말인데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국민들의 불쾌지수가 더 높아집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변상욱 기자입니다. 오늘까지 제가 김현정 앵커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습니다. 오늘도 영동과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더위는 이번 주가 고비라고 합니다. 오늘은 시원한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하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포인트, 오늘도 김정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뭡니까? 네, 강경화의 강경화입니다. 강경화의 강경화. 외교장관 이름인데요. 네, 강경화 장관의 강경화 조치인데 강경화는 우리 외교장관 이름이기도 하고요. 또 남북 간의 지금 현재 대치 국면을 한마디로 말하는 것이기도 하죠. 필리핀 마닐라에서 현재 아시안 지역 안보 포럼이 열리고 있는데 그곳에서 강경화 장관이 북한 이용호 외무상을 3분간 만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우리의 대화 촉구에 응하라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북한 측은 대화의 진정성이 결여돼 있다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때가 아니다. 거부하겠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북한은 아울러서 정부 차원의 성명도 내놨는데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두고서 미국과 적대 세력들이 조작해낸 것이다. 또 전면 배격하겠다. 단호한 정의의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강경한 입장을 내놨어요.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서로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특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를 시도해봤느냐 이렇게 질문했죠. 그랬더니 문 대통령은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제재와 압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고요.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세가 강경화 일로로 치닫는 것 같습니다. 네. 뭔가 단호하게 이야기할 땐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제대로 풀리질 않으니까 걱정은 많습니다. 다음 포인트는 뭡니까? 모 아니면 도입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네, 어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죠. 예상보다 높은 형량이었습니다. 그런데 뇌물 공여죄가 인정되면 나머지 혐의들도 유죄가 나와서 그 검찰의 구형대로 중형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재용 부회장의 주장대로 이것은 뇌물이 아니다. 이런 주장이 인정되면 뇌물이 인정되지 않으면 또 줄줄이 무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되겠고요. 선고는 오는 25일입니다. 그렇죠. 두 주 후에 되겠죠. 이 문제는 잠시 뒤에 박범계 의원하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위 민주당 간사였기 때문에 아마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포인트는 뭡니까? 네, 간절한 저녁의 꿈입니다. 저녁의 꿈은 모든 사병들은 이게 꿈입니다. 네, 장군들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직업군인 다를 수가 있는데 또 이분 상황은 특히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갑질 논란의 장본인이죠. 박찬주 대장 얘기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군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요. 특히 어제는 그 부인이 참고인 자격으로 먼저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발언이 아들 같은 마음으로 생각해서 그랬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앞서 군 당국은 전역 신청서를 낸 박 대장의 전역도 보류하기로 했고요. 이 이면에는 아마 부실 수사 뒤에 박 대장의 퇴로를 열어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군이 좀 움찔했던 것 같고요. 또 이런 가운데서 군 또 전 부처에서 갑질 문화를 뿌리 뽑아야 된다 이런 문 대통령의 언급도 있었거든요. 군 수사는 보다 철저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박 대장 입장에서는 지긋지긋한 이 병영을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을 것 같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나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지만 나갈 때는 마음대로 안 됩니다. 지은재가 있으면 더 그렇죠. 오늘의 포인트 김정은 기자였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박영수 특검이 징역 12년을 사익을 위해 대통령에게 부탁한 적이 결코 없다며 재차 혐의를 부인한 만큼 이제 판단은 재판부의 몫으로 이번 남았습니다. 사건이 1심 재판 선고의 첫 생중계 사건이 될지도 관심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울먹였고 특검은 정경유착 부패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무죄일 것인가 아니면 중형이 내려질 것인가 2주 뒤면 1심 선고가 내려지는데요.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에서 민주당 간사를 맡았던 박범계 의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상을 깬 중형이라는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박 의원 보시기에도 그렇습니까? 징역 12년 구형. 이 사건은 횡령과 재산 국외 도피가 끼어 있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뇌물 공여를 위한 일종의 이제 자금을 만들고 재산 도피를 한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뇌물 수수보다는 뇌물 공여가 경하게 가볍게 처벌됩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하면 저는 한 징역 10년쯤 정도 구형이 예상을 했는데 12년으로 구형됐기 때문에 매우 중한 형의 구형이라고 보겠습니다. 아마 거기에 재산 국외 도피죄라고 하는 또 다른 혐의가 있으니까 더 형량이 올라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산 국외 도피가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이니까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글쎄요. 아마 형법 62조죠. 집행을 유예받을 수 있는 형량이 3년 이하의 징역이니까 지금 선고형이 그렇습니다. 예. 징역 12년이 구형됐는데 여기서 절반이라고 하더라도 집행유예로 나오기는 어렵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어제 울먹이고 충격을 받았다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12년 구형의 행간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뇌물 공여자는 뇌물 수수자보다는 훨씬 수수자가 실형 나오는 경우에는 공여자는 집행유예 또 같은 실형을 주더라도 수수자 받은 사람은 보다는 이제 공여자가 한 절반 정도 형을 선고받는 게 일반적인 법원의 그 일종의 선고 사례인데요. 이번에 아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징역 12년 구형은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구형량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높은 구형이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못지않은 이번 국정농단의 한 축으로 특검은 박영수 특검은 정경유착에 뿌리 깊은 어떤 고리로 보셨는데요. 그런 인식의 차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삼성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이재용 부회장에겐 내가 보고도 하지 않고 내가 다 책임지려고 했다. 내 선에서 다 끝내려고 했다. 그 양반은 몰랐을 거다. 계속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이것을 특검에서는 당연히 꼬리 자르기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물론 제 견해긴 합니다만은 이제 전체적으로 공판의 과정 등을 보면 최지성 부회장 쪽으로 책임을 미루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재용 부회장도 눈물을 이제 먹으면서 챙기지 못한 책임이라고 하는데 그 챙겼다는 게 최지성 부회장을 말리지 못한 책임이라는 취지인지 그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합병이 있었고 합병은 경영권 승계라는 효과를 드러냈고 그 승계의 효과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귀속을 했고 문제는 공권력이 작용을 한 것은 법원이 인정을 했거든요. 그 공권력의 정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만난 사람은 세 차례에 걸쳐서 이재용 부회장뿐이라는 그런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논리적으로는 이 정합성이 없습니다. 이번 재판을 놓고 지금 스모킹건이 없는 재판이다 이런 비난도 나옵니다. 특검이 이제 주요하게 생각했던 스모킹건이라고 할 수 있었던 장충기 전 삼성미래 전략실 사장의 휴대폰 메시지,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 청와대의 말씀 참고 자료 이런 것들인데 여기서도 뇌물 공여 사건과 연관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과 우리나라 최고 가는 재벌기업 총수가 만났는데 무슨 대화를 나눴느냐라는 것에 대한 증언이나 증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사건 자체가 스모킹건이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이고요.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듯이 논리칙과 경험칙 그리고 여러 가지 방대한 간접 정황 증거인데요. 저는 스모킹건에 준하는
증거들이 다행스럽게 재판 말미에 나왔다. 첫째는 물론 이제 안정범 수첩은 뭐 대단히 중요한 증거고요. 거기에다가 정유라의 진술, 즉 굳이 돈을 주고 살 필요가 있겠느냐 말을 네 말처럼 써라라는 그런 최순실의 말이 있었다라는 그런 증언과 이번에 2014년 5월에 작성된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 검토 문건,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스모킹건에 준하는 증거다. 전체적으로 흐름이 이재용 부회장 측에 유리하게 진행이 되다가 재판 말미에 정유라와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발견 문건들이 나오면서 흐름이 조금 바뀐 거 아니냐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대개 재벌 총수들한테 구형됐던 양보다 좀 셌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거기서 되게 보면은 글쎄요 한 70-80% 정도가 적용이 됐었는데 이번 구형은 어느 정도 어느 정도로 받아들일 걸로 생각하십니까? 네, 넥대 기자님, 예단하기는 어려운데요. 예단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예.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초 이재용 부회장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의 이 뇌물 사건에 대한 공판의 흐름, 특검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공판의 흐름은 특검 쪽엔 다소 불리하게 진행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중후반까지의 관전평이었는데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유라의 전격적인 증언, 두 번째는 청와대 발견 문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채택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국면을 변화하게 한 중요한 저는 포인트라고 보고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눈물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더군다나 국민연금의 손해가 났느냐 안 났느냐는 그것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예. 손해가 없었어도 이거는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거거든요. 뇌물죄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 감정에 호소했다는 얘기는 일단 삼성 쪽이 좀 불리하게 보는 거 아니냐라는 저는 그런 판단이 작용한 거 아니냐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은 선고 형량도 꽤 높게 나오지 않을까. 예. 유죄로 간다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유죄 가능성이 다소 높아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가 이제 25일로 잡혀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 주요 사건의 1, 2심 선고에 TV 생중계를 허용한다고 밝혔는데 선고 생중계가 될까요? 대법원이 이제 촬영에 관한 규칙을 이번에 개정을 했는데요. 예. 1심 재판장 입장에서는 세기의 재판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 이미 오랫동안 재판했고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심증, 마음의 결론이 이미 나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재판부 배석 판사들과 이제 합의 절차가 있고 판결문을 선고보다 훨씬 전에 써놓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고일 당일에 국민들에게 알 권리 차원에서 일종의 이제 방송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것은 재판부 입장에서는 세기의 재판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권자인 국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뭐 부담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런 예단에 관련된 질문이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만. 예. 야, 이거 국민들한테 생중계되는 장면인데 하면서 뭔가를 준비하다 보면은 뭔가 판단에 조금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런 것도? 뭐 사람의 하는 재판이니까 뭐 전혀 뭐 유무형의 그런 요소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미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재판 자체가 집중적으로 오로지 이 재판부는 이 사건만 봤을 겁니다. 예. 이 소위 이제 국정농단 재판 사건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심증의 결론을 한 90% 정도는 재판부가 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이것이 방송이 되더라도 결정적인 영향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뇌물죄 성립 여부에서 제일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사실상의 경제 공동체라고 본 특검의 입장이 과연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 공동체 논거는 당초 특검 수사 당시에 나왔던 얘기들이고요. 예. 구속영장 청구하고 그럴 당시에 나왔던 얘기들이고 그 뒤로는 이 경제 공동체 논거는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주요한 논거는 아니고 더더군다나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뇌물죄 구성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그 사건의 포인트라고는 보여지긴 어렵고요. 중요한 것은 삼성 쪽 변호인의 핵심 방어 일종의 전략은
박근혜 대통령이 요청해 간 것이 아니고 최순실의 강요 공갈에 의해서 승마 지원이 됐다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 삼성의 합병과 경영권 승계도 최순실의 강요에 의한 것이냐? 최순실이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법조인들이 판사든 검사든 변호사든 전체적으로 어떤 문건을 써내려갈 때 판결문부터 공소장이든 또는 변론 유지서든 변호사에 써내려갈 때 소위 논리의 정합성, 아구가 맞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눈물, 책임 운운 그리고 최순실의 강요 공갈 얘기 그러나 현실적으로 만난 사람은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이 승계의 이 효과는 이재용 부회장이 누리는 것 이것을 감안해 보면 전체적으로 아구가 맞지 않는다. 소위 정합성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제가 아무리 못났어도 서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욕심을 내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의 눈물은 약간 악어의 눈물이라고 보시는군요. 예. 표현은 이제 동의하지 하기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포인트 뇌물 공여 수수의 본질이 성립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연금에 손해가 났느냐 안 났느냐는 것은 요건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위의 민주당 간사를 맡았던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입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행간은 뭡니까? 혹시 소록도 할매 천사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노벨 평화상에 추천된다는. 예, 맞습니다. 이 소록도에서 평생 동안 헌신한 오스트리아 출신 간호사 이 마리안느 스테거와 마가렛 피사렛 이 두 분인데요. 이들 노벨상 평화상 후보로 지금 추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분들 이름을 들으면 화가 확 치밀어요. 왜요? 남의 나라에서 와서 이렇게 고생하는 분들도 계신데 도대체 이 나라의 성직자들은 뭔데라고 하면서 죄송합니다. 일단 화를 누르시고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김완식 전 총리를 노벨상 범국민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정숙 여사를 명예위원장으로 위촉하자는 민간의 의견을 청와대에 건의를 했고요. 청와대가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려고 하는 소록도 할매 천사들 인수세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정말 평생을 소록도의 한센인들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뭐 좀 넓게 얘기하면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좀 부끄러워야 될 일이죠. 이 마리안느, 마가렛 이 두 수녀가 소록도에 첫 발을 내디딘 거는 1962년 2월입니다. 그때 갓 20살을 넘긴 나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의 간호학교에서 함께 생활을 했던 친구 사이였는데 이 소록도에 봉사 인력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들은 이 나주 성당 초대 신부인 헤롤드 헨리 대주교가 로마 교황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 대주교에게 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추천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여기에 두 분이 뽑힌 겁니다. 이 처음에는 한 5년 동안 머무를 계획이었는데 그 기간이 점점점 늘어나서 무려 43년 동안 소록도에 머물다가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처음 소록도에서 한 일 이걸 보면서 저는 사실 좀 전율 같은 걸 느꼈는데요. 처음에 한 일이 한센인과 식사하기였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한국인 의료진조차 한센인들을 치료하기를 꺼렸다고 하는데요. 이 두 분은 같이 밥 먹고 꺼리낌 없이 환자의 상처 부위를 맨손으로 직접 만지면서 약을 발라줬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한국 의료진들이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걸 배웠다고 하는데요. 이 오스트리아 의료진들이 귀국한 뒤에도 계속 소록도에 남아서 한센인들을 돌봤고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오스트리아에서도 한센인 돕기에 나서서 지금 이제 아마 그 등록 문화재로 지정이 됐을 것 같은데 병원 초창기 건물인 영화원이나 결핵병동, 목욕탕 이런 것들이 다 오스트리아에서 지어준 거라고 합니다. 이 작년 5월 소록도 병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그때 수녀님이 오셨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수녀님을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저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들과 가장 겸손한 저녁을 먹었다. 천사가 있다면 바로 그런 모습일 것 같다. 이런 글을 SNS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되는 소록도의 두 천사들. 이 뉴스의 행간은 어떤 겁니까? 첫 번째 행간은 노벨상을
100번 받아도 될 만한 분들이다입니다. 예. 너무 당연한 얘기를 제가 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두 분이 정말 대단한 거는요. 뭐 그동안의 업적뿐만 아니라 공을 스스로 차지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입니다. 떠날 때 거의 바람처럼 떠나셨는데요. 이 2005년 11월 21일이었습니다. 70대 나이에 접어든 두 분의 수녀님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는데요. 어디로 갔는지 그 소록도에 계시는 분들 주민들도 찾았다고 하는데 네. 고국 오스트리아로 그냥 떠나신 거예요. 예. 나중에 보내셨죠, 편지도 아마? 네네. 예. 편지를 이제 남겼는데 그 편지도 관사에 뒀다면 다른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으니까 예. 고흥을 떠나서 광주로 가서 우편으로 소록도로 보냈습니다. 이 편지에는 고향을 떠나 이곳에 와서 천막을 치며 간호를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 천막을 접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부족한 외국인이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아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부족한데도 이렇게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아 그 부분은 감사드린다. 이야, 참 이렇게 감사해야 될 쓰시는군요. 사람이 누군데 감사를 하고 예. 떠나셨는데요. 이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랬죠. 마리안느 수녀는 암, 마가렛 수녀는 치매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이 친척과 오스트리아 정부 보조금으로 지금 도움이나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두 분들은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소록도에 왔고 아무런 영광을 원하지 않고 호련히 떠났는데 더 감동적인 것은 이쯤 되면 우리나라 봉사하시는 분들은 좀 언론 인터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소록도를 방문하는 누구든 다 환영했는데 소록도를 떠날 때까지 43년 동안 언론과는 절대 접촉하지 않고 인터뷰도 하지 않고 철저히 숨어 지냈습니다. 네.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되는 두 분들 또 어떤 행간이 있습니까? 두 번째 행간은 아주 보기 드문 케이스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무슨 위원회 만든다 그러면은 보수다, 진보다, 영남이다, 호남이다 각종 지역에 있는 인사들 참여하고 또 그걸 가지고 이거는 어느 쪽 단체다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예. 근데 마리안느 마가렛 노벨 평화상 범국민 추천위원회는 전혀 다릅니다. 이 청와대 민간의 의견을 건의한 사람은 전남 도지사 출신인 이낙연 국무총리잖아요. 예. 전남 도지사 때부터 여기에 관심을 가졌다고 하고요. 추천위원장은 전 정권 인사인 김황식 전 총리입니다. 예. 명예위원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현직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 이뿐만 아니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호 여사. 그러니까 집권식이었었죠. 지난 2000년 소록도를 방문했는데 두 분의 수녀님을 존경한다는 표시로 포옹을 했습니다. 예. 작년엔 또 황교안 총리가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이때도 감사의 뜻을 전했고요. 고 김수환 추기경도 소록도를 방문해서 두 분 수녀를 위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이쯤 되면 종교 이런 것들 다 떠나서 보수 진보 영남 호남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두 분들을 아는 사람은 정말 한결같이 존경과 경의를 표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분쟁 같은 거는 힘으로 눌러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기 걸 다 내놓고 헐벗은 사람들이 진짜 모든 사람을 다 끌어안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 행간은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한국에서보다 세계적으로 더 알려진 천사들이다입니다. 예. 우리 입장에서야 두 분의 덕을 입었으니까 당연히 감사해야 하고 노벨 평화상 100개라도 줘도 모자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두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 우선 고국 오스트리아에서 한국을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해줬잖아요. 오스트리아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오스트리아 의회에 이 전남에서 또 노벨 평화상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보낸 적이 있는데 예. 거기에서도 만나고 협조를 당부하고 또 그쪽에서도 협조해 주기로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 교황청 특사죠. 김희중 대주교. 예. 그분도 오스트리아 현지에서 함께 만나가지고 노벨 평화상 추천을 하는 문제를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교황청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노벨상은 오바마나 류사오보 이렇게 정치적인 인물만 노벨 평화상 받는 게 아니고요. 한국의 땅끝 이런 곳에서 평생 봉사하고 헌신한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분들 아니면 누가 또 노벨 평화상 받아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의 공감대가 점점점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벨 평화상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높이려면 이런 분들한테 또 주어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과학상 못 받았다고 너무 탓하지 말고 이분들 먼저 평화상 추천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청취자들께서 이런 분들이 계신 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부끄럽고 고마워서 눈물이 납니다. 많은 의견들 주고 계십니다. 예, 김성환의 행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 1부는 여기서 접고요. 다시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김현정 앵커는 바깥 경험도 하고 견문도 넓히고자 출장을 겸한 휴가를 떠나서 일정을 지금 소화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마이크 앞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육군 공관병 갑질 논란? 이 갑질이 아니라 아예 군 수뇌부가 썩은 거 아닐까? 과거 현역 장교 신분으로 군납 비리를 세상에 알린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을 잠시 후에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문화재청이 조선왕조실록 훈민정음 해례본의 세계기록문화유산 인증서 원본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아들, 딸 어릴 적에 학교 상장도 보관하면서 가끔 들여다보는데 이런 황당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건지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의 황평우 소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뉴스타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메시지 샵 112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레인보우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공관병들에 대한 장군 부부의 갑질, 이 사건의 파문이 계속 번져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주인공인 박찬주 육군 대장이 갑질뿐만 아니라 군용 물품을 사유화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공관병 문제를 넘어서 장성들의 불법, 탈법, 전반적인 비리 문제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이 계셔서 오늘 연결해 봅니다. 국방권익연구소 김영수 소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김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2006년인가 계룡대 근무지원단에서 근무지원과장을 하면서 이런 군대 부품, 비품 관련 일을 보셨던 거죠? 네, 예. 2006년도에 계룡대에 들어가는 비품에 대해서 예. 제가 구매 담당 과장을 했고요. 구매 담당 과장. 그 과정에서 이제 비리를 목격하고 내부 고발을 한 이후로 예. 네, 혹독한 고통을 겪다가 전역을 했습니다. 네, 그때 뉴스 기억납니다. 왜 이렇게 일정한 시기가 되면 그 물건을 계속 사겠다고 똑같은 물건을 자꾸만 사는가 수상해서 계속 조사하시다가 결국 장렬하게 전역하셨죠, 그때. 참. 네, 그래서 아이고. 제가 보통 김소룡이라는 호칭이 더 익숙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예비역 해군 소령이십니다. 자, 지금 갑질만 주목받고 사실은 그 뒤에 있는 더 큰 비리가 주목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럼 먼저 시작하기 전에 지금 공관병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잘못된 용어입니다. 공관관리병이에요. 예. 주방 일을 하거나 심부름하는 직책이 아닙니다. 공관병 하니까 왠지 거기 딸린 사람이어서 지시를 내려갖고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게 아니고 공관관리병. 그렇죠. 군사시설. 공관이라는 시설을 관리하는 그 병사라는 뜻이지.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박찬주 대장 부분을 공관관리병에게 사적 업무를 시켰다. 공과사를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예. 예, 그래서 용어의 정의를 저는 분명히 정정을 하고 싶습니다. 예. 공관병, 공관관리병에 대한 구분도 했고, 그러면 이번 사건에 대한 용어도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습니다. 과연 갑질 사건에서 끝날 일인지. 예. 저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갑질이라고 하면 어떠한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것,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은 갑질 사건이 아니라 명백하게 현행 법령을 위반한 위법 행위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박찬주 대장이 군용 물품인 관사의 냉장고를 전용해서 썼다. 어제 이제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사라고 하는 곳에는 군에서 지원하는 정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물품, 그래서 냉장고는 몇 대, 세탁기는 몇 대라는 정수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냉장고 10대를 사용했다고 나오는데 이거는 정수보다 더 많이 지원을 받은 거거든요. 예. 그 추가됐던 그 냉장고나 다른 비품이 어떤 예산으로 어떤 경로로 구입이 되거나 획득되었는지 그리고 또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치약이라든가 뭐 슬리퍼라든가 이런 소모품에 대해서도 이거는 개인이 사야 되거든요. 예. 지금 청와대에서도 소모품이 대통령님께서 사비로 사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소모품에 대해서도 과연 군에서 지원을 했다면 상당한 문제가 되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 바베큐 파스타를 했는데 그게 군대에서 물자가 지원됐다면 상당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냉장고가 10대가 되려면 다른 부대에서 쓰던 냉장고를 또 다 갖고 와버리고 또 다 갖고 와버리고 하다 보니까 계속 불어나고 있는 그런 겁니까? 그 다른 데에서 가져왔다는 표현 자체가요. 예.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대마다 정수가 있고 예. 부대마다 비품 목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군단에서 이작사로 비품을 가져왔다. 예. 개인적으로 이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부대마다 그렇게 정수가 정해져 있는 거죠. 예.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지난번 부대에서 지금 현재 부대로 가져왔는데 그 중간에서 예. 개인적 용도로 다른 외부 시설에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전체가 다 왔다면 이건 전용이 되는 거고요. 예. 그 중에 일부가 밖에 있는 어디에다가 했다든가 누구를 줬다든가 그렇게 되면 이건 횡령이 되는 겁니다. 개인 사택에다가 갖다 놨다든가 이런 것도 말씀. 이거는 명백한 게 군형법이나 군수품관리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면 그 후임자는 냉장고를 어디서 갖다 써야 됩니까? 후임자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 부대에서 그 관사 정수에 맞게 또 예산 지원을 해서 사줘야 됩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관사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른 용도 예산이 있죠. 병사들 복지기금 들어가야 되는 이런 거, 복지기금이나 이런 부분을 또 전용을 또 해야 됩니다. 불법이 불법을 낳는 겁니다. 그러네요. 2006년도에 계룡대에 근무지원과장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모 군의 참모총장과 참모차장 관사 비품 구매 현황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새로 부임을 할 때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거의 모든 비품을 새로 사더라고요. TV, 냉장고, 식탁. 분명히 그 전 사람들이 쓰던 게 있었을 텐데. 근데 놀라운 것은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그릇 세트, 침대 카바, 예. 티스푼, 심지어 슬리퍼까지도 부대 예산으로 구입해서 제공을 해줬습니다. 부대 예산입니다. 그 공관에서 뭐 하는 예산이 아니고. 예, 그거는 개인이 사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총장님이 떠나고 나서 취임 당시에 2년 전이거든요. 구입했던 비품들이 행처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총장님이 부임할 때 또 비품을 구매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 지휘관이나 지휘관 부인의 위법이 생겼고 그 위법을 참모들이나 거기 부대 간부들은 다 알거든요. 예. 거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 보이기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진급을 위해서 지휘관의 위법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군의 체제를 보면 상급자들의 잘못된 명령과 지시에 하급자들 특히 군수품과 관련해서 구매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예 하면서 지시대로 따르고 전체 군에 문제가 생기는 거군요. 물론 대부분의 군인들은 공과사를 명확하게 구분하고요. 도덕적 기준이 높습니다. 그런데 가장 취약한 점이 위에 지휘관이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인사권이라는 것은 진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왜 거기에 대해서 동조를 하느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겁니다. 군 장성이 정수 이상의 물품을 취득해서 갖고 있고 군 물품을 사유화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쓰고 군수 물자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냥 따라갔다면 이게 적용할 법 항목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군형법 위반이고요. 형법 위반이고. 예, 군수품관리법 위반. 예. 예, 물품관리법 위반. 예, 적용할 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지금 박찬주 대장 부부의 행위를 위관장교나 부사관이 했다. 그러면 바로 지금 구속돼 있을 겁니다. 하하. 바로 헌병대에서 체포를 해서 구속시킨 상태에서 수사를 할 거고요. 당연히 중징계를 받아서 불명예 전역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장군입니다. 장군이나 위관장교나 부사관이나 적용받는 법률은 똑같거든요. 왜 장군은 달라야 됩니까? 똑같은 군인일 뿐입니다. 상병이 하든 대위가 하든 하사가 하든 대령이 하든 대장이 하든 적용받는 법률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법치주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군 수사기관이 지금 전역 전에 빨리 수사를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문제가 이미 군에서 몇 년 전부터 다 인식이 돼 있었던 문제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왜 수사기관이나 감찰에서 가만히 있다가 지금 언론에서 난리를 치니까 마치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거 정말 웃기는 짓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문제는요. 행위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감찰해야 되고 예방해야 되고 수사를 해야 되고 이런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요.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직무유기거든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행위자에 대해서 처벌하고 감찰 시스템도 다시 문제가 있었는지 또 조사해서 처벌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이 행위자가 한 사람이 아니고 다른 장성들도 거의 비슷한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어서 이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당연히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예. 탱크를 개인 용도로 쓸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탱크를 개인 용도로 쓰는 거나 부대에 있는 냉장고를 집에 가져와서 쓰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예. 똑같이 군용물자라고 군사물자라고 이제 돼 있거든요. 엄격하게 다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예비역 해군 소령이시죠?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과 만나고 있습니다만은 혹시 미국이나 다른 외국 선진 군대에 있어서 군 내부의 부정부패는 법정으로 어느 정도까지 처벌이 가능합니까? 상당히 엄격하게 처벌을 합니다. 계급에 상관없이. 예. 예, 그리고 거기와 우리가 이제 다른 점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비리의 문제가 인지가 되면 그쪽에서는 적극적으로 공익 제보를 하거든요. 적극적인 공익 제보. 예. 자존감의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공익 제보 내부의 공익 제보를 하면 미친놈 취급을 받아요. 예. 그리고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확실하게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외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잘 알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용기를 내줘야 되는데 예. 그 용기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요. 만약에 이 박찬주 대장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간부가 문제를 제기했다면 예. 그 간부도 저처럼 아마 내부에서 왕따 당하고 전역해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 소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왜 물새는 전투화가 생기고 구멍 뚫리는 방탄조끼가 생기는 건지에 대해서 이게 부정부패의 피라밋에서 밑으로 점점 전파되는 과정에서 생긴 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추론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방권익연구소의 김영수 소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조선 왕조실록 훈민정음 해례본은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 인증서를 받아둔 게 있는데 원본을 잃어버렸답니다. 뒤늦게 파악하고 2007년에 인증서를 재발급 받았다는 사실이 최근에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났을까?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의 황평호 소장과 지금 전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유네스코의 이 인증서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거 우리 사람이 출생하면 출생 기록부가 있죠. 네. 이것처럼 중요한 거고요. 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상장이나 훈장을 받았을 경우에 훈장 증서가 나오죠. 그렇죠. 이것처럼 중요한 거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문화재 지정을 할 때 지정 증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재가 지정이 됐다는 걸 확인해 주는 문서죠. 그러니까 유네스코 인정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세계문화유산이 11건, 세계자연유산이 1건, 그래서 세계유산이 12건이 있고요. 예. 또 인류무형문화유산이라고 해서 뭐 줄다리기, 아리랑, 판소리 기억나시죠? 이런 것들은 세계 그 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이 돼 있고요. 예. 또 기록유산 같은 경우는 우리 뭐 직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선왕조실록, 또 고려 대장경판, 뭐 동의보감, 심지어는 5.18 기록물, 또 새마을 기록물 이런 것들까지 해서 세계적으로 이건 기록으로 남겨놔야 된다고 해서 또 13건이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등재가 돼 있죠. 예. 그러면 거의 한 44건 정도가 등재 인증서가 우리한테 이제 들어와 있고 네. 우리가 그걸 관리하고 있는 건데 자, 1997년에 유네스코 유산으로 지정이 됐는데 2007년에 깜짝 놀라서 재발급을 받았다면 그 10년 사이에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분실이 될까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는데 우리 지금
변 선생께서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지정되었다, 등재되었다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조금 전에 이제 소록도 인터뷰하시는 분도 이제 유네스코 지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유네스코는 반드시 등재입니다. 등재.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걸 등재 인증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지정이라는 말은 세계가 어떤 각 나라의 문화재를 지정할 수 없고 목록에다가 등재하는 거고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문화재를 지정할 때는 지정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정과 등재를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일단 이런 겁니다. 우리가 97년에 이제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면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현재 이제 문화재청의 발표에서는 98년도에 문화재청이 문화재관리국에서 문화재청으로 승격되면서 청사를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사하면서 없어졌던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사실 좀 핑계이고요. 문화재로 등재가 되거나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이런 중요한 증서 같은 경우는 국가기록물로 보냈어야죠. 등재 당시부터. 그리고 이걸 철저하게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캐비넷에 넣어두고 인수인계가 안 돼서 또 이사하는 과정에서 분실이 되었다. 아니 이거 개인 집안도 저 같은 경우는 사실 90년에 여권을 만들었는데요. 여권 지금도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굉장히 소중한 기록이거든요. 제가 90년부터 세계 여행으로 어디를 여행했다는 저만의 기록인데 이런 것들도 개인도 뭐 상장이나 이런 것들 다 보관하고 있는데 유네스코에서 등재된 인증서를 이사하다가 잃어버렸다. 캐비넷에 두고 인수인계가 안 돼서 잃어버렸다.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행정이 너무나 무책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긴 기록물을 다 잘라서 없애버리라고 했는데도 기록물이 청와대 어느 캐비넷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 보면은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나라 관공서에서 기록물 관리하는 걸 제가 언제 한번 봤냐면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이 용산으로 이전할 때 원래 이제 경복궁 안에 국립중앙박물관에 문서 버리고 이 각종 포스터나 입장권 이러는 걸 제가 버리는 걸 한번 봤거든요. 저 포스터는 30년 전 포스터인데 왜 버리지? 기록물로서 가치가 없나? 이런 생각들이 비일비재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기록물이나 우리가 이제 전시 디자인하면서 남겨야 될 물건들 또 이런 인쇄물들을 본인 거 아니라고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이 기준을 안 지키니까 자기 물건 아니면 그냥 다 버리고 가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 말고도 지금 인증서 재발급 받은 것들이 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세계문화유산이 우리나라에 12건이 있다 그랬는데 초기에 우리 잘 아시는 석굴암 불국사, 또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창덕궁, 화성, 경주 역사지구, 고창, 화순, 광화의 고인돌 유적은 사실 얼마 되지도 않은 거거든요. 이걸 이제 신노마 표기집에 따라서 2007년에 재발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재발급을 받았으면 그 전에 있었던 증서 같은 경우는 버립니까? 이게 아니라 국가기록물로 해서 중요하게 보존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국가기록물 보존센터에서도 이게 정확하게 소재가 확인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저는 이거 분실이 아닌가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이거 옛날 거니까 버려. 이러지 않았었나? 그러니까 등재되어 있는 건데 이제 인증서 원본이 있습니다. 근데 로마자 표기법이 바뀌는 바람에 이제 새로 만들었다 이거죠. 그게 보내져 오니까 옛날 거는 버려라 새로 왔는데 이렇게 됐을 글쎄 말이죠. 보내온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재발급 받은 건데. 재발급 받은 겁니까? 없어져서. 그런데 참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제발 제 생각으로는 어딘가 기록물에 남겨두는데 못 찾았을 것 같다라고 자꾸 자위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분실이 됐다라면 이건 정말 참 한심하기를 떠나서 이게 과연 문화재청이 있어야 존재 가치가 있나. 한 나라의 아카이브, 기록물, 그다음에 기념할 물건, 또 메모리얼 한다 그러죠. 이런 것들을 전부 보관하고 하는 곳이 문화재청이거든요. 한 국가에 차관을 두면서 1년에 예산을 거의 몇 천억씩 쓰면서 인원이 1000명 가까이 있는 이런 기구가 있는데 이런 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졌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있는 국가 보물이나 국보 지정된 문화재 인증서들은 개인들이 다 관리 잘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군 아까 비리 문제도 그렇고 전수조사할 게 엄청나게 많군요. 아, 참. 전수조사하기 전에 잘 관리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요. 예.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데 사실 뭐 이번에 제가 좀 말씀드리지만 문화재청장이 어제 발표가 났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분이 구급 관리부터 입시전적인 인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이 제가 알기로 모든 문화재 행정에 아주 그 최말단부터 다 있었던 분들인데 과연 이런 분들이 가서 다시 잊어버렸던 거 찾을 수 있는 건지 개혁을 할 수 있는 건지도 좀 의심은 갑니다. 예, 아무튼 신기한 거는 잃어버렸다는 걸 어떻게 알았다는 게 좀 신기할 정도인데 하나 좀 궁금한 거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드라마,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렇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이런 증서들이 인사동 같은 데서 비싸게 팔리고 거래될 수도 있는 겁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사실 이게 지금 이제 문화재냐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등록문화재 이런 기록물 같은 경우는 50년 정도 지나면 희귀성이 있기 때문에 등록문화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세계유산 인증서가 수백 건, 수천 건이 된다 그러면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지만 해당 문화재의 한 건의 인증서 아닙니까?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거죠. 만약에 지금이라도 이것을 등록문화재라고 한다면 근대문화재나 뭐 등록문화재로 우리가 보존을 해서 가치를 둔다라면 문화재급의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인증서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인사동이나 또 고문서들이나 인증서들 거래하는 사이트나 이런 데서 돌아다닐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거래될 가능성도 있고요. 하하, 좀 답답합니다. 아무튼 얼마 전에는 첨성대에 추객들이 기어 올라가 사진을 찍다가 붙잡히기도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의 문화재 관리, 문화재에 대한 사랑이나 아니면 관심은 좀 허술해 보입니다. 지금 사실 뭐 우리 국민들부터 또 정부 관리 기구까지 총체적으로 우리 문화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확하게 인식을 좀 기본부터 충실하는 이런 마음들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문화재에 대한 의식들이 좀 향상됐으면 하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문화재청이 활용에 대해서만 지금 앞으로 신경을 쓰는데 문화재청의 기본 기준은 문화재 안전한 보존입니다. 보존. 왜냐하면 근데 보존을 하는 데에서는 예산이 별로 안 나오다 보니까 활용, 어떻게 해서 써먹고 어떻게 해서 활용하느냐에 대한 예산은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문화재청에서 요즘 보면 뭐 90년대 후반 이후부터 보존보다는 활용에다가 더 중점을 두는 것 같은데 일단 문화재는 보존하고 있는 게 더 우선이라는 생각들을 보존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의 황평우 소장이었습니다. 음향 뉴스 현장. 낮에는 찜통 더위고 밤에는 열대야고 그래서 사람들은 더위를 피하고자 피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간 곳이 한강 둔치인 것 같습니다. 열대야를 피하고 싶어서 여름밤에 한강 둔치로 나온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부네요. 네, 한강이라서 바람도 좀 시원한 것 같고요. 엄마, 나 너무 좋아. 시원하니까 밤에 열대야 피해서 좀 더 놀다 다니고 좋은 것 같아요. またカレーライス作りに行ってもいいですか? 아유자, 안타는 것도 맡겨주세요. 지금 영화 보고 있잖아요. 뭐 일본 영화 같네요. 이거 나오기는 저 시원하게 좋네요. 지금 33도인데 열대야가 장난 아니네요. 여름 빨리 끝나야 되는데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아주 그냥. 패스! 슛! 지금 밤늦게 농구하고 있습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 바로 집 가서 샤워하면 더 기분도 좋고 운동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여름밤에 더위에 집에 있는 것보다 자전거 타고 이렇게 달려갖고 한강 나오는 게 굉장히 시원하고 좋습니다. 이열치를 모르세요? 분리수거 부탁드릴게요. 페트랑 캔은 여기다 버려주시고 일반 쓰레기는 중앙봉투에 버려주세요.
저 현재 분리수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뒤에 보시면 너무 많이 나와서 지치네요. 사람들이 오고 가면 빈자리에 쓰레기 많아가지고 일로 왔거든요. 쓰레기 잘 치워주세요. 여기서 막 너무 많이 술을 마신다거나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적당히 마시고 기분 좋게 즐기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텐트 치놨어요. 집에 있으면 에어컨 켜야 되니까 전기세도 많이 나가고 여기에 있으면 전기도 전략 시원하기도 하고 일거양득인 것 같아요. 다들 냉방병 조심하시고 너무 덥다고 에어컨만 계속 틀어놓으면 저처럼 감기 걸리니까 밖에 나와서 이렇게 좀 땀도 좀 흘리고 이렇게 자연의 시원함을 느끼시라고 화이팅! 네, 시원한 물놀이는 좋은데 농구하는 분들도 계시군요. 이열치열인 모양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름밤을 보내 계신데 어젯밤 바람이 확실히 달라진 거는 느껴지던데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시원한 강바람 떠올리시면서 잠시나마 피곤을 잊어보시기도 바랍니다. 한강 둔치 폭염을 탈출한 시민들 음향뉴스 현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김성환의 행간에서 소록도 천사들 이야기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눈물 난다는 문자를 지금까지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4785님 아침부터 더위에 갑질 때문에 짜증이 겹쳤는데 두 분 천사들로 인해서 눈물이 흐르며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입니다. 민경련님은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셨습니다. 노벨평화상 반드시 이뤄지길 기원합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김용수 소장의 군 비리 관련 인터뷰를 들으시고 3656님 병장으로 제대한 아들 딱 입고 나온 군복 쓰고 온 모자 군화 요 3가지밖에 없었는데 보급품 다 두고 나왔는데 라고 얘기해 주셨고 권성찬님은 군대 비리 이건 빙산의 일각일 겁니다. 군 검찰 군 법원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비판해 주셨고 1342님 택시기사입니다. 이런 장군은 전쟁 나면 자기 가족 먼저 챙기고 국민은 뒷전일 것 같습니다. 국민을 조롱하는 것 같아 화가 나서 운전을 못하겠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문자 간략하게 몇 건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뉴스닥으로 가겠습니다.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의 증권시장 뉴스닥. 세미래정책연구소의 허성무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바른정당의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가을이 오는 게 느껴지시던가요, 허 소장님? 낮 시간이나 저녁에는 전혀 못 느끼고요. 새벽녘 한 4-5시부터는 조금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그 몇 시간은 아주 단잠을 잡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어젯밤 한 세미나가 끝나고 한 11시쯤 된 것 같은데 가을바람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잠깐. 저는 어제 대구에 출장 갔었어가지고 그렇게 가을을 느낄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 하필 제일 뜨거운 곳으로 가셔야 돼요. 자, 이번 주 뉴스닥 들어가 보죠. 상한가부터 보겠습니다. 허 소장님은 누구를 고르셨습니까? 박영수 특검을. 박영수 특검. 상한가로 골랐습니다. 어제 이제 결심 공판이 있었으니까. 구형 공판이 있었으니까. 이준석 위원장께서는? 저는 안철수 전 대표를 꼽았습니다. 오, 안철수 전 대표. 먼저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상한가. 사실 지금까지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 이후에 또 대선 과정 중에도 어느 정도 좀 하락 추세에 있다가 최근에 이제 속된 말로 그 국민의당 제보조작 파문으로 거의 바닥을 찍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뭔가 안철수 대표에 대한 인식이 반등하는 계기는 항상 안철수 대표가 무엇이든 좀 강단있는 모습을 보일 때였습니다. 예전에 국민의당을 창당하겠다고 나왔을 때 그럴 때 일시적으로 안철수 대표에 대한 어떤 관심도나 지지도가 상승했고요. 그 뒤로는 생각해 보면은 대선 출마를 강행했을 때, 그 다음에는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이제 목소리 바꿨을 때, 이런 아주 이런 이벤트적인 측면이 있을 때 급하게 반등하는 모습 보였는데 이번에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도 자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번에 뭔가 판단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보셔서 알겠지만 안철수 대표에 대한 관심도라는 것은 지난 한 주에 비해 가지고는 그러니까 그 전에 비해 지난 한 주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안철수 대표에게 좀 관심이 집중될 것 같아서 상한가로 골랐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국민의당이 호남 색깔을 확 벗어던지고 안철수 대표의 당으로 좀 바뀔 수 있을 것이냐 상당한 관심이 모아지고는 있는데, 자, 허성무 선생님 상한가 동의하십니까?
뭐 부분적으로 그런 면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가 지금 당 대표에 나온다 이래 하니까 사실은 이제 관심을 좀 받잖아요. 그리고 당의 전통적 그 당의 지지했던 분들의 결집도 조금 생기고 그래서 그런 주목을 받는다든지 전통적 지지자들의 약간의 결집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보면은 뭐 안철수 전 대표가 약간 주목받고 상한가의 느낌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동시에 왜 이리 그럼 빠르게 이렇게 나오고 많은 비판이 있는데도 움직이느냐 이랬을 때는 당내의 자기 확고한 지지 세력이나 국민적 확고한 지지 세력의 부재라든지 자기 조급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또 단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좀 하한가적인 성향도 같이 있지 않느냐. 양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당의 대표가 되는 게 아니고 당의 대표가 되는 순간 호남계를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또 결별 또는 당이 분열될 수도 있는 거여서. 네. 근데 뭐 사실 호남계라고 이제 표현한 아까 이제 호남을 떨쳐낼 수 있을까라고 이제 영 기자님 말씀하셨는데 호남을 떨쳐내면 남는 게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걸 떨쳐내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기싸움에서 좀 승리하는 의미를 지금 부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속된 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예전에 유승민 후보를 두고 이제 바른정당 탈당파가 했던 일과 약간 비슷한 행동을 지금 동교동계가 하고 있고 비슷한 방식의 지금 시나리오로 걸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와 다르게 지금 안철수 대표가 가진 자신감 뭐냐면은 바른정당은 지역구 중심의 정당이었기 때문에 나가려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당은 우선 13분은 못 나가고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 가까운 이제 입장에 있는 분들까지 하면은 그렇게 뭐 탈당을 하는 분들이 크게 위협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 시나리오 하에서 동교동계가 사실 정치 도의상 약간 좀 과도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정치 도의상 과도하다.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안철수 대표와 일부 의원들이 회동을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뭐 우리가 시중에서야 정치인을 놓고 뭐 해가지고 뭐 당신 정치 그만하고 교수나 사업가 하시오 이런 말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그쵸. 그거를 자당의 의원이 자당의 대주주한테 그렇게 면전에 대고 하고 그걸 또 언론에 공개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건 이쯤 되면 이제 막 하자는 거 이런 의미거든요. 당내 의원들이 뭐 외계인이냐 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벽을 느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불시시다 뭐 이런 뭐 이상한 용어까지 나오면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안철수 대표에 대한 동정 여론도 일정 부분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호남계 의원들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느냐? 사실은 이제 뭐 지난번에 대선에서 증거조작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이제 전 국민뿐만 아니라 호남 유권자들한테도 큰 실망을 준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다시 대표가 되면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끊임없는 상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경계 심리가 많이 발동인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동영 의원이나 천정배 의원이 이번에 당권을 쥐고 한번 뭔가를 해보시려고 하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대표 출마를 해버리면은 현실적으로 이기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강하게 비판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붙었을 때 이기기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더 비판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이제 1대1 구도가 되면은 호남계가 오히려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국민의당의 뭐 당내 선거 결과를 보면은 호남계가 약간 우세한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게 1대1 구도가 아니고 지금 다자 구도가 되고 호남표가 전남북으로 좀 나뉘는 과정에서는 약간의 그런 경계심이 발동이 있다. 물론 이제 지금 결선 투표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변수가 생긴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잘 보면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지는 그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유권자가 누구냐면은 내년에 구의원, 시의원 나가고 싶은 분들을 이번에 투표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는 과연 천정배, 정동영 체제에 당이 더 자신들 선거에 유리한지 아니면 안철수 대표가 지원 유세하고 이런 게 유리한지 대해서 아주 현실적인 판단할 거기 때문에 아까 허 소장이 말한 대로 선거하면 결과는 압도적입니다. 아무튼 뭐 어찌되나에 따라서 다음에 또 하한가로 뽑혀올 수도 있고 상한가로 뽑혀올 수도 있습니다. 허성무 소장님 이제 박영수 특검의 상한가. 뭐 저는 박영수 특검을 이제 상한가로 드리게 된 게 사실 이제 특검 기간은 종료가 됐고 지금 공소 유지 기능만 남아 있는데 그 거대한 삼성이라는 기업의 그 거대한 법무팀 그리고 화려한 그 변호인단과 맞서서 정말 고전분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 12년이라는 중형을 그 이재용 부회장한테 구형을 했는데요. 정말 그 추상 같은 그 농고와 질타 이런 걸 봤을 때 이분들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에 좀 충분한 것은 아니냐. 물론 뭐 법조 전문인들은 뭐 직접적 증거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한 그런
법정 투쟁이 아니었느냐. 네. 그래서 제가 상한가로 한번 골랐습니다. 네. 대우 김우중 회장 때는 이거보다 좀 구형량이 높았던 것 같고 그 외에는 뭐 삼성 이건희 회장을 비롯해서 많은 재벌 회장들보다 높은 거여서 이준석 위원장은 이 정도 구형이면 상당한 중형이라고 보십니까? 상당한 중형이고요. 그런데 예.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특검이 이제 사실 조윤선 장관에 대해 가지고 6년 때린 다음에 이제 무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번에 12년을 때렸다는 거 사실 특검이 강한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안 나오게 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뭐 아니면 도식의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형량이 나오는 것이고 도는 무죄가 나오는 것인데 네. 왜 그렇게 됐냐면 형량이 이렇게 높아졌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졌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특검이 마지막에는 특히 여론에 대한 어떤 호소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검에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땐 12년이다. 그런데 나중에 혹시라도 무죄가 나올 경우에는 굉장히 또 이제 사법부에 대한 비난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사법부는 어느 정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사법부 쪽에서는 약간 봤을 때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구형이었다 이렇게 제가 봅니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예상은 못했겠지. 이 정도까지는 어제 눈물을 보이는 거 보니까. 아니 근데 뭐 특검이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2차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뭐 특경법에 있어서 공금횡령이라든지 뭐 해외재산 도피 이런 걸 붙일 때 이미 이제 뭐 특검이 굉장히 독을 품었다는 걸 알게 됐을 거고요. 이 제목 자체가 50억 이상을 횡령한 거기 때문에 이미 10년 이상, 10년이 최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이상은 나올 거라고 자기들도 예상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회장 측에서는 뭐 끊임없이 뇌물죄를 부인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3번이나 안가에서 독대를 했지 않습니까? 이 독대라는 것은 뭐 녹음 녹취도 없고 영상 촬영도 없는데 두 사람이 부인하면은 직접 증거, 스모킹 건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 정황 증거, 간접 증거를 통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증거로 유죄 판결이 나온 사례도 이미 있는 것이고 또 아무리 형사 사건이라 해도 뭐 시체도 없는데 살인죄가 유죄로 나온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수많은 정황 증거나 간접 증거만으로도 유죄가 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만약에 이건희 부회장이 실세가 아니고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룹 내에서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건희 부회장을 3번이나 불러서 이재용 부회장을 3번이나 불러서 독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미전실에 최지성 실장을 불러서 독대를 해야죠. 그 국민 상식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상한가에 두 사람을 봤습니다. 박영수 그다음에 안철수 두 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가로 보죠. 허성무 소장은 누굴 고르셨습니까? 저는 뭐 요즘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 박찬주 대장님. 64 37기죠. 뭐 그분은 지금 뭐 하한가는 확실한 하한가인데. 독사파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이분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러면 64 37기와 독사파를 고르신 겁니까? 예. 이준석 위원장께서는? 저는 뭐 자유한국당 혁신위가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요. 예. 박찬주 대장이 64 37기다. 그래서 더 건드리기 어려웠을 거고 더 전행을 휘둘렀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64 37기 독사파. 뭐 64 37기는 이제 박지만 씨하고 동기죠. 그러다 보니까 64 입학할 때부터 언제나 화제의 대상이고 주목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또 그런 것 때문에 뭐 어떤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었다 이런 주장도 있지만 대장으로 3명이나 진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확실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후광이 좀 있었다. 저도 이거 이기수인데 왜 저는 그냥 이렇게 기자하고 있을까요? 더군다나 이제 이게 독사파의 핵심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박근혜 정부에서 그 안보실장을 했던 김관진 안보실장이. 김관진 실장. 이분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국방부 장관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 초기에도 국방장관을 했고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도 합참의장과 뭐 잘 나가는 보직들은 다 오랫동안 군의 핵심에 계시노니까 이분이 어쨌든 그 박찬주 이분이 조금 그 승승장구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었습니다. 원래 37기 중에서 박찬주 대장이 그렇게 돋보이는 존재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장으로 탁 승진할 때 이건 독사파의 영향도 있구나 하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었는데요. 이제 뭐 박근혜 정권도 끝이 났고 그리고 김관진 안보실장도 물러났고 어쨌든 이 64 37기와 독사파들이 뭐 연령적으로도 그렇고 이제는 군에서 좀 퇴장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더군다나 이분이 지금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여러 구슬 속에서 퇴장하는 게 대해서 더군다나 37기와 독사파의 그 끝모습이 매우 좀 국민들 보기 좋지 않은 그런 행태라서 제가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의 예를 봐도 뭔가 동기들이 똘똘 뭉쳐갖고 힘이 세거나 특별한 대우를 시작부터 받으면 오래 가더라고요. 그 권력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봐주고 감춰주고 하면서. 그렇습니다. 그게 구심이 되어서 오랫동안 주요 핵심을 자기들이 독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뭐 정말 다른 기수들이 타고 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제 그 별들이 이제 끝에 다 와 있다. 하한가다라는 말씀이군요. 이준석 위원장, 자유한국당의 혁신위원회가 하한가라고요? 예, 뭐 사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이제 지난주 혁신 선언문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이 내용 자체가 뭐 사실 선언문이라는 것이 정치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사실 이러이러한 걸 바꾸겠다지 뭐 이런 신보수주의 내세우겠다 뭐 이런 것은 사실 신보수주의를 영어로 하면은 뭐 네오콘이고요. 굳이 따지면 옛날에 우리 한국적 용어로 하면 뉴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뉴라이트. 그러니까 바뀐 게 없습니다. 그게 그러다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의미가 있다고 보기로는 당장 이제 뭔가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이게 혁신이 저도 이제 혁신위원장을 해봐서 알지만은 그렇죠. 자유한국당 또는 새누리당의 혁신위원장이라는 거는 결국 나중에 인사개혁을 어떻게 할지 아니면 또 이런 공천혁신안을 어떻게 만들지 여기서 이제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 그런 거였거든요. 저는 예전에 기억나는 게 제가 그 공천할 때 전과 기록을 좀 더 잘 공개하고 뭐 그리고 뭐 이런 평가를 강화하는 얘기를 했다가 그 당시에 이제 특정한 양대 세력에게 동시에 비난을 받았던 적이 제가 있습니다. 제가 몰랐던 전과 기록 꽤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과 기록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의원 때도 보면은 거의 뭐 절반에 가까운 후보들이 지원자들이 다 전과 기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을. 그런데 이제 그걸 보통 공천 서류로 내는데 공개적인 절차로는 밖에다 공개를 안 하거든요. 공천 받기 전까지는. 그다음에 후보 등록할 때 이제 다시 내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진실은 짧고 직장은 길다라고. 그렇죠. 그리고 진실을 말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이제 건드려야 될 걸 건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좀 철학적인 면을 이제 혁신위가 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과연 앞으로 혁신위가 주목받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오콘이나 뉴라이트라는 어떤 그런 구호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자유한국당의 고질적인 어떤 패거리주의적인 친박 그 문화 같은 것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이제는 달라졌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사적으로. 지금 이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소위 말하는 친박이라고 불리는 분들 중에서 약간 영수급에 해당하시는 분들. 뭐 최 그분들 지금 전혀 지금 등장 안 하고 바짝 이제 엎드린 상태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뭐 규제를 하기도 어렵고 아니면 뭐 제재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딜레마적인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심심하면 맨날 바른정당이나 때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혁신위원회가 혁신 선언문 내놨는데 바로 욕부터 먹고 하니까 뭐 하한가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한데 허 소장님은 혁신 선언문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글쎄 뭐 아무런 감흥이 없죠. 감흥이 없으셨다. 왜 저런 걸 했을까 하는 그리고 뭐 그런 게 더 무서워요. 아무 생각 없었다. 혁신 선언문을 뭐 이렇게 발표하는 건 저는 세상에 또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그만큼 뭐 혁신이 잘 안 된다는 걸 반증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심지어 그런 혁신을 하겠다는 과정에 선언문을 발표하는 과정에 당 대표인분은 기자들이나 이런 게 주변의 이야기가 내년 지방선거는 전략공천을 많이 하겠다. 또 혁신위원장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경선에 의하면은 정체성이 안 맞는 사람이 후보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전략공천이 전략공천을 하겠다는 것은 당내 민주주의에 부분적으로 좀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혁신하고 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혁신 선언문을 낸다?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앞뒤 줄이 안 맞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전에 정체성이 안 맞는 인물을 쳐내기 위해서 전략공천을 강화하겠다고 했던 말을 했던 분이 누구냐면 친박이랑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었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경선하면 당연히 이길 수 있는 유승민 의원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했거든요. 정체성과 맞지 않는 뭐 이런 말들. 그러니까 사실 친박을 청산하고 혁신하겠다고 들어왔겠지만은 똑같은 방법을 쓴다는 겁니다. 이제. 그 혁신을 위해서 모인 거는 아닌 것 같고 뭔가 대선 패배에 당을 빨리 수습하고자 모인 것을 이름이 혁신위원회로 붙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개우 수습하려고 하는 수준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 크게 수습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친박을 쳐내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하다. 국민들에서 뽑힌 선출직 국회의원들을 누가 무슨 재주로 쳐내겠습니까? 결국은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의 심판으로 쳐내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당내 이런 작업 수준으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공천혁신안이나 뭐 당무감사나 아니면 새로운 인적청산이나 뭐 더 이상 혁신위원회에 뭐 기대할 게 없어 보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공천혁신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누굴 자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반대로 자르고 더 나은 사람 데리고 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친박 공천의 실패가 그겁니다. 그래 그럼 친박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쳐냈어요. 그러면 그보다 나은 사람을 선보였을 때는 국민들이 호응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망했던 것이고 지금 홍준표 대표가 가진 고민도 그겁니다. 친박 청산을 해가지고 어쨌든 그 지방선거 때 새로운 인물들 줘야 되는데 그만큼 되는 인재풀들을 홍준표 지사가 관리하고 있었느냐. 그건 또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자, 뉴스쇼의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 상한가 보도에는 박영수 특검과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가 올라왔고 하한가 보도에는 64 37기 독사파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혁신위원회가 하한가 보도에 올라왔습니다. 예, 두 분과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그리고 세미래정책연구소의 허성무 소장이었습니다. 아들 같아서 그랬다. 아들에게 뜨거운 전을 그냥 부친 걸 막 집어던지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공감병 갑질을 바라보면서 뉴스쇼가 선정한 오늘의 노래 정윤선의 아들입니다. 네, 오늘도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너무 더우니까 김현정 앵커에게 찜통 더위니까 오지 마시고 이번 주 마저 쉬고 오라고 메시지 보낸 분 계신데 네, 이런 거 옳지 않습니다. 제 날짜에 복귀해야 됩니다. 내일부터 다시 김현정 앵커를 만나시면 되고요. 저는 월요일 기자수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현상욱이었습니다.